그만하시죠. 크지 않았지만 시장의 모든 소음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활기 넘치는 한낮의 남대문 시장, 인적이 드문 액세서리 골목 샛길, 값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스물 남짓한 사내 셋이 금발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성은 겁에 질린 얼굴로 벗어나려 했지만 사내들은 희죽거리며 그녀의 길을 막아선 채 가방을 툭툭 건드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상인들이 불쾌한 시선으로 흘깃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예담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 입구에 선 한 여인 한유리였다. 사내 중 하나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아줌마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지. 그가 위협적으로 한유리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한유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3번 말하지 않습니다. 비키세요. 이게 진짜.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한유리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그녀는 뻗어오는 남자의 손목을 잡는 대신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뻗은 손날이 남자의 목 옆 혈관이 뛰는 곳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소리도 지르지 못한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뭐야. 남은 2명이 경악하며 주춤거릴 때 한유리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한유리는 고개만 살짝 까딱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발을 뻗어 남자의 오금을 가볍게 걷어찼다. 남자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개구리처럼 바닥에 엎어졌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한유리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살려. 한유리는 남자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챘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비틀었다. 뚜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 모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벌어졌다. 그제야 멎었던 시장의 소음이 다시 사람들의 귀에 들어왔다. 수천 수만 명이 뿜어내는 열기와 시끄러운 흥정소리 굽고 튀기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그 활기찬 풍경과 눈앞의 처참한 광경은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한유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러진 불량배들을 차갑게 내려다본 후 넋이 나간 관광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여자의 팔을 부드럽게 일으켰으며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렷한 영어로 물었다. 괜찮아요. 여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유리는 저쪽 큰 길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지하철역이 나와요.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경악과 호기심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공방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한낮의 신기루였던 것처럼. 예담 공방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공방 내부는 한유리 그녀 자신을 꼭 닮아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각양각색의 끈들이 굵기와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섬세한 매듭 공예품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마른 나무와 풀을 섞은 듯한 옅은 향기가 감돌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지독한 고요함.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선 한유리는 비로소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작업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팔을 살폈다. 마지막 사내의 손목을 꺾을 때 그의 시계에 긁힌 듯 팔뚝에 붉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여자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호들갑을 떨 법도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무생물을 다루는 듯한 눈길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작업대 아래쪽 서랍에서 작은 구급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소독용 알코올 솜
멸균 거즈 의료용 테이프가 군대의 관물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알코올 솜이 상처에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기계적이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댄 뒤 테이프를 잘라붙이는 모든 과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즈를 고정시키던 그녀의 시선이 작업대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멎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유리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 남동생 지훈이었다. 순간 공방의 고요함이 깨지고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차가운 비명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시장 바닥에 고인 빗물 위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어지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제 막 30을 넘긴 형사 하나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지겹다는 투로 말했다. 실족사입니다. 보아하니 술에 취해 비 오는 날 낡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것 같네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대였다. 한유리는 하얀 천으로 덮인 동생의 시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주먹을 꽉 쥔 동생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선명하게 나 있는 긁힌 상처들. 그리고 그의 소나기에 희미하게 쥐어져 있던 그의 것이 아닌 값싼 합성 섬유 조각. 지우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했고 고양이처럼 민첩해서 이 시장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다. 사고가 아니야. 그녀의 속에서 무언가 울부짖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그저 군복을 벗고 세상에 막 나온 무력한 민간인이었을 뿐이다. 기억의 파편이 흩어지고 다시 공방의 고요함이 돌아왔다. 한유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말없이 어루만졌다. 오늘 낮에 마주쳤던 불량배들의 얼굴과 3년 전 그날 밤 무심하게 사건을 종결시켰던 형사 박성대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약자의 것을 빼앗고 힘으로 짓밟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한유리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하얗게 변한 손등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에 아까 골목에서 잠시 번뜩였던 그 차가운 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남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결이었다. 동생의 죽음 이후 그녀는 그 칼날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죽은 듯이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그 칼날이 스스로 칼집을 찢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술렁였다. 한유리가 공방의 문을 열었을 때 어젯밤의 기억을 묻어버리려는 듯 애써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유독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 불안의 실체는 곧 드러났다. 아침 9시가 되자 시장 골목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모습은 마치 평화로운 연못에 떨어진 검은 잉크 방울 같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시장의 땀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감정도 없는 얼굴로 2명씩 조를 이뤄 시장 곳곳으로 흩어졌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풀통이 들려 있었다. 아니, 당신들 누구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수십 년째 한 자리에서 건어물 가게를 해온 고 사장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고 사장을 벌레 보듯 한 번 훑어보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그의 가게 셔터에 하얀 공고문을 척하고 붙여버렸다. 공식적인 업무 집행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시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시장의 모든 가게와 좌판, 심지어 낡은 전봇대에까지 똑같은 공고문을 기계처럼 붙여나갔다. 상인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남대문 시장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 공고.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고 딱딱한 활자들이 상인들의 눈을 파고들었다.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상권 현대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시장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최첨단 주상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 공고문의 가장 아래쪽에는 주식회사 도심개발이라는 이름과 함께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 금액과 2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평생을 이곳에서 떡볶이를 팔아온 박말순 여사가 공고문을 읽다 말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손에서 방금 썰던 대파가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다. 평당 보상금이 고작 이거라고. 이 돈 갖고 우리더러 어디 가서 죽으라는 소리야. 미친놈들.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 내 청춘이 다 묻힌 곳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빼앗겠다고. 분노와 절망에 찬 고함들이 시장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그 모든 절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임무를 끝내고는 다시 검은 세단에 올라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시장에는 하얀 공고문들만이 마치 조이문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한유리는 공방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상인들처럼 동요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신개발. 머릿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쩐지 요즘 들어 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했다. 어제 일어났던 일도 3년 전 동생의 죽음도 어쩌면 이 거대한 탐욕의 그림자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통보가 아니었다. 상인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공포로 무너뜨린 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냥의 시작이었다. 한유리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만견자실에 있는 상인들을 지나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 도신개발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무기의 눈이 비로소 자신의 표적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도신개발의 일방적인 통보 후 며칠이 흘렀다. 초반의 충격과 공포는 상인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다. 그들은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이대로 내줄 수 없다는 결의로 똘똘 뭉쳤다. 시장 상인회는 긴급 총회를 열었고 만장일치로 평화적인 시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시위 당일 수백 명의 상인들이 시장 중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의 머리에는 결사반대, 생존권 보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인 띠가 둘러져 있었다. 박말순 여사와 고 사장이 가장 앞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것은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는 처절한 살려달라는 외침이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형 버스 한 대가 굉금을 내며 광장 입구를 막아섰다. 칙 소리와 함께 버스 문이 열리자 검은색 근무복을 맞춰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손에는 플라스틱 방패를 든 도신개발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광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용역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열을 갖춰 상인들과 마주섰다. 그 모습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 기동대와 흡사했다. 용역 반장이 확성기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10분의 시간을 주겠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즉시 해산하라. 박말순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애원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요. 제발 이러지 마시오. 우리의 말 좀 들어주시오. 하지만 용역 반장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싸늘하게 명령을 내렸다. 전원 진입. 그 말은 지옥의 문을 여는 주문이었다. 용역들이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상인들을 향해 밀어닥쳤다. 의학 사람 살려 평화롭던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방패에 밀려 넘어지고 군홧발에 짓밟히고 좌판과 진열대가 박살 나는 소리가 비명과 뒤엉켰다. 노인과 여자도 예외는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이 모든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의 2층 난간에서 한 청년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형, 준형이 간다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신인 유튜버였다. 남대문 칼국수 맛집을 촬영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폭력에 대한 분노가 그의 발을 붙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늙은 상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용역의 얼굴과 바닥에 쓰러져 우는 박말순 여사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다. 같은 시각 한유리는 자신의 공방 옥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저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도심개발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비명과 아수라장이 된 광장이 아닌 용역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반장의 얼굴과 그들의 대열 통신 방식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군사작전을 관망하는 지휘관처럼. 그때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건너편 건물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준형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주시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 하지만 어쩌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용역들은 10분 만에 광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자신들이 왔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광장에는 부상당한 상인들의 신음과 부서진 집기들 찢어진 희망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옥상에서 그를 지켜보던 한유리의 눈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싸움의 판이 짜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용역 깡패들이 휩쓸고 간 시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 같았다. 부서진 좌판과 짓밟힌 상품들이 흙먼지와 뒤엉켜 나뒹굴었고 곳곳에서 부상당한 상인들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만이 남았다. 법도 세상도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상인들은 만견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시장의 풍경과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최고급 정장 지적으로 빛나는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빛. 그는 상인들이 평생 법정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남자는 부상당한 박말순 여사를 부축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처참한 일을 겪으신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이름은 최우진 변호사입니다. 그의 자기소개에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들이 꽂혔다. 고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다. 변호사가 여긴 무슨 볼일이요? 우리 등쳐먹을 게 아직 남았나? 최우진은 모욕적인 말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저는 얼마 전까지 주식회사 도심개발의 법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뭐야, 저놈도 한패였잖아. 상인들 사이에서 거친 욕설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몇몇 젊은 상인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최우진은 그 모든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저는 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도심개발이 여러분께 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비열한 폭력이었습니다. 제 양심이 제가 배운 법의 이름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표를 제출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방금 출력한 듯한 사직서를 꺼내 보였다. 상인들의 동요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최우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싸움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용역 업체와 도심개발을 고소하고 재개발 계획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습니다. 저의 모든 법률 자문과 소송 진행은 단 한 푼의 수임료도 받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무료 변론. 그 네 글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절망에 빠진 상인들의 귀에 박혔다.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 서서히 희망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최우진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처럼 보였다. 근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던 유튜버 이준영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양심선언 대기업에 맞서는 정의로운 변호사. 이것은 그의 채널을 단숨에 성장시킬 엄청난 특종이었다. 그는 최우진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공방 2층 창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유리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에 비친 최우진은 구세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적국의 스파이와 내부 배신자들을 신문하고 분석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거짓의 균열을 읽어냈다. 최우진의 표정, 말투, 몸짓은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그의 분노에는 미세한 계산이 깔려 있었고 그의 동정에는 차가운 목적성이 숨어 있었다. 그는 상인들의 분노를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 틀 안으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떼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상인들이 최우진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한유리는 조용히 창문에 커튼을 내렸다. 이제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눈앞의 폭력배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두 번째 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최우진 변호사가 등장한 후 일주일이 흘렀다. 시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최우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탄원서를 작성했다. 최우진은 상인들에게 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법률이라는 방패 뒤에 서서 싸우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상인들의 저항이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송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혔다고 판단한 도심개발은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재개발 설계에 필요한 정밀 실측을 위해 측량팀을 시장에 투입한 것이다. 고가의 장비를 든 엔지니어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몇몇 용역들이 시장에 나타났지만 상인들은 최우진의 지시에 따라 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했다. 그저 경멸과 분노가 담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측량팀은 자신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이가 없자 의기양양하게 일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드론을 띄워 시장 전체의 구조를 항공 촬영하는 것이었다. 윙,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백만 원짜리 최첨단 드론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엔지니어가 태블릿 PC로 조종하며 시장 상공을 훑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장의 특정 골목 상공에 진입하자 드론이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종사의 태블릿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경고 메시지만 깜빡였다. 왜 이래? 조종사가 당황해서 조종기를 흔들었지만 드론은 통제를 벗어나 비틀거리다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풍덩, 드론이 추락한 곳은 하필이면 고 사장의 건어물 가게 앞에 있던 거대한 젓갈 통 안이었다. 비싼 장비는 역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 속에 잠겨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다. 젠장 재수없게 팀장은 욕설을 뱉으며 다음 작업을 지시했다. 이번에는 지상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건물들의 위치와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정밀 장비가 삼각대 위에 설치되었다. 엔지니어가 잠시 도면을 확인하기 위해 등을 돌린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울며 삼각대 다리 사이를 휙 지나갔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장비를 확인한 엔지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측정값이 엉망진창으로 뒤틀려 있었다. 건드린 사람 하나 없는데 민감한 내부 센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다. 연이은 불운에 팀원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직접 줄자를 들고 골목의 폭을 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의학 갑자기 낡은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간판이 굉음과 함께 아래로 떨어졌다. 간발의 차이로 측량 팀원들을 비껴갔지만
그 충격으로 주변 상점들의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며 일대가 암흑으로 변했다. 이 시장은 저주받았어.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 한 팀원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결국 측량팀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겁에 질린 채 허둥지둥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한유리는 자신의 공방에서 조용히 매듭팔찌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대의 한쪽 구석에는 투박한 군용 신호 교란기와 강력한 소형 너디뮴 자석, 그리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캣닙 스프레이가 놓여 있었다. 조금 전 그녀는 낡은 간판을 지탱하고 있던 녹슨 나사못 하나를 아주 정확한 각도에서 새총으로 쏘아 맞춘 참이었다. 상인들은 최우진 변호사가 법정에서 싸워주는 동안 자신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유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경고였다. 너희들이 발을 들인 이곳은 너희들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도심개발의 정밀 실측이 정체불명의 사고들로 인해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곧장 강현우 실장의 귀에 들어갔다. 연이은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절묘한 방해 공작이었다. 강현우는 시장 상인들 뒤에 자신들이 파악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다. 단순한 용역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 중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더럽고 폭력적인 계획이었다. 다음 날 시장에는 다시 경찰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북영찰서 소속의 박성대 형사였다. 배가 불룩 나온 그는 구겨진 셔츠에 낡은 가죽 점퍼를 걸친 동네 건달보다 더 지저분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도심개발 측이 제출한 업무 방해, 혐의 고소장을 조사하러 나왔다고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박성대의 이른바 수사는 교묘한 협박과 다름없었다. 그는 시장 상인회 대표인 고 사장과 박말순 여사를 불러 세워놓고 범죄자 취급하듯 고압적인 태도로 신문했다. 도심개발 측 장비가 수천만 원짜리라는데 상인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요. 상인들은 억울함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경찰 제복을 입은 공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던 박성대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유리의 예담 공방이었다. 강현우는 이미 일주일 전 불량배 소동 때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던 공방여 주인을 요주의 인물로 특정해 놓은 상태였다. 계십니까? 박성대가 삐걱거리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특유의 비릿한 눈으로 공방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한유리를 발견하고는 무언가 기억해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많이 뵌 얼굴이다 싶었는데, 아, 맞다. 3년 전에 여기서 남동생이 사고로 죽었지. 쯧쯧 아직도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는 일부러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대화를 시작했다. 한유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한 호수와 같았다. 조금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형사님? 아, 뭐 별건 아니고. 지난번에 측량팀 나왔을 때 이 근처에서 장비들이 좀 망가졌다고 해서요. 혹시 뭐 이상한 거라도 본 사람 있나 해서. 하루 종일 공방에만 있었다면서 옥상 같은 데는 안 올라가 봤고. 박성대는 뱀처럼 교활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유리는 그 모든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박성대는 오히려 초조해졌다. 그는 원래 겁을 먹고 당황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한유리의 평온함은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술을 던졌다. 그는 한유리의 셔츠 소매 끝으로 드러난 어제 생긴 긁힌 상처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팔은 왜 다쳤어? 넘어졌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박성대는 비웃음을 흘리며 공방을 나서려다 문 앞에서 몸을 돌려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오. 도심개발 당신 같은 사람이 적으로 돌릴 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죽은 남동생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자백이었다. 남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 배후에 도심개발이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박성대가 사라진 후에도 한유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작업대 아래로 내려진 그녀의 손은 날카로운 조각돌을 부서져라. Grip so tight that her knuckles turned white. 박성대는 경고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가 한 짓은 잠자는 맹수의 입에 피 묻은 고깃덩어리를 던져준 것과 같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동생의 이름을 건 피의 복수가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박성대 형사의 협박은 역효과를 낳았다. 상인들은 잠시 위축되었지만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거대 자본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도심개발은 상인들의 사기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며칠 뒤 더 많은 용역들과 함께 강압적인 실측을 재개했다. 이번에는 어떤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용역들은 측량팀 주변에 인간 장벽을 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우진 변호사는 상인들에게 절대 먼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그의 말을 믿고 분노를 억누른 채 자신의 가게 안에서 용역들이 제 땅인 양활보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한유리의 생각은 달랐다. 법의 테두리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합법적으로 짓밟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울타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 울타리를 부수는 대신 그 안으로 적들을 끌어들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용역들은 시장의 가장 넓은 중앙 통로부터 실측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문제는 그들이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한유리는 수십 년간 시장 상인들만이 알고 있는 지름길과 막다른 골목 건물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시장 곳곳에 아주 작은 장치들을 설치해 두었다. 첫 번째 용역 분대가 생선 가게들이 밀집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의학 선두에 섰던 용역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누군가 바닥에 생선 기름을 흥건하게 뿌려놓은 것이었다. 조심해 뒤따르던 용역들도 연쇄적으로 미끄러지며 그 위로 넘어졌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비명과 욕설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른 분대는 의류 상가가 모여있는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골목 중앙에 들어서는 순간 양쪽 건물 2층 창문에서 시뻘건 고춧가루와 밀가루 포대가 동시에 터져내렸다. 콜록콜록 눈을 못 뜨겠어 용역들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허우적거렸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며 혼란은 극에 달했다. 이 모든 광경은 건물 옥상과 상점 처마, 밑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유튜버 이준영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는 한유리로부터 받은 익명의 제보 문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문제는 용역들이 나타날 시간과 사고가 발생할 장소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용역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마지막으로 용역 반장이 이끄는 본대가 가장 자신만만하게 정육점 골목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한유리가 미리 느슨하게 풀어놓은 낡은 차양막이었다. 그들이 차양막 아래를 통과하는 순간 지지대가 무너지며 수십 개의 돼지머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피 묻은 돼지머리들은 섬뜩한 눈으로 용역들을 노려보며 바닥을 굴렀다. 미신을 믿는 용역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결국 실측은 또다시 대실패로 끝났다. 용역들은 생선 기름과 고춧가루 범벅이 된 차에 돼지 비린내를 풍기며 굴욕적으로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처참한 퇴각 장면은 이준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대문 시장 용역 깡패들의 대굴욕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었다. 상인들은 가게 안에서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누가 한 짓인지는 몰랐지만 마치 시장의 수호신이 자신들을 돕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공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작은 모니터로 지켜보던 한유리는 조용히 통신 장비에 전원을 껐다.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시장에 널려있는 평범한 것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미끄러운 기름 메운 가루 낡은 차양막. 그녀에게 시장은 거대한 무기고이자 완벽한 요새였다. 이준영의 유튜브 채널 준영이 간다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남대문 시장 용역 깡패들의 대굴욕기라는 제목의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영상에는 용역들이 생선 기름에 미끄러지고 고춧가루 세례를 받고 심지어 돼지머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장면이 코믹한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용역들과 그들을 고용한 도심개발을 조롱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도배되었다. 도심개발 본사 강현우 실장의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의 앞 거대한 스크린에는 바로 그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현우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스크린을 향해 그대로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천만 원짜리 스크린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개자식들. 고작 시장 잡것들한테 당해서 이딴 식으로 나를 모욕해.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차갑고 미니멀한 최고급 인테리어. 하지만 그 안에서 분노를 터트리는 그의 모습은 잘 통제된 어린아이의 발작과 같았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잠시 후 박성대 형사가 쭈뼛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강현우의 살기등등한 분위기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현우는 박살난 스크린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이게 다 박 형사님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알고는 있소.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내 체면이 선화 고작 공방 계집애 하나 뒤를 목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강현우는 태블릿 PC를 던지듯 넘겼다. 화면에는 한유리의 단출한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고아 출신 사망한 남동생 하나. 사회적 배경도 지켜줄 사람도 없는 그가 보기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 이딴 하찮은 년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내가 강현우는 깨달았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합법적인 압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시장 상인들 뒤에 숨은 머리를 잘라내야 했다. 한유리 그녀를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확실하고 더러운 방법이 떠올랐다. 그년 공방에 마약 좀 갖다 놔. 예, 마약이라니요. 박성대가 기겁하며 되물었다. 단순한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는 것과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에게 마약 누명을 씌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범죄였다. 귀 먹었어. 그년 작업실에 필로폰 쑤셔 넣으라고. 양은 최대한 많게.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언론에 터뜨리면 그걸로 끝이야. 마약쟁이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라고. 하지만 실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꼴이라도 잡히면. 그래서 당신 같은 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강현우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박성대의 얼굴 앞에 던졌다. 시키는 대로 해. 뒤탈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 아니, 당신이 제대로만 하면 뒤탈 생길 일 없어. 성공하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날 테니 걱정 말고. 탐욕과 공포가 박성대의 얼굴에 교차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허리를 숙여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된 순간이었다. 그는 돈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눈빛이 꼭 사람 몇 죽여본 놈 눈빛 같더군요. 그것은 그의 마지막 양심이 보내는 경고였지만 오만함으로 가득 찬 강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죽여봤으면 뭐 마약쟁이로 만들면 그 잘난 눈빛도 흐리멍덩해지겠지. 강현우는 박성대가 사라진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한유리가 차가운 철창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한유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현우가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동안 한유리는 이미 그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상대했던 적들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힘으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명예를 더럽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마약 누명은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확실한 수법이었다. 늦은 밤 공방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한유리는 작업대 앞에 앉아 공예품 대신 작고 검은 전자기기를 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통신용 초소형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이어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마약 좀 갖다 놔. 양은 최대한 많게.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려. 강현우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박성대 형사가 공방에 찾아와 그녀를 협박하며 몸을 기댔을 때 한유리는 그의 낡은 가죽 점퍼 옷깃 안쪽에 쌀알보다 작은 최첨단 도청 장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부착해두었다. 박성대는 그녀에게 경고를 남기고 떠났지만 한유리는 그의 귀에 자신의 눈을 심어둔 것이었다. 모든 계획을 듣고 있는 한유리의 표정에는 분노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덫에 걸려들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적이 함정을 파고 있다면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주리라. 다만 그 함정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서. 그녀는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다음 날 저녁 박말순 여사의 가게에 들러 일부러 다른 상인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내일 저녁에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찾는 실이 있는데 남대문에는 없네요. 가게는 서너 시간 정도 비울 것 같아요. 문단속 잘해야지. 그녀의 공방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도심개발의 하수인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였다. 공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을 완벽한 무대로 만들기 시작했다. 먼저 공방 뒤편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던 낡은 창문의 잠금 장치를 살폈다. 그녀는 공구를 이용해 나사 몇 개를 교묘하게 풀어놓아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약간의 힘만 가하면 쉽게 열릴 것처럼 만들어 두었다. 박성대가 침입할 가장 유력한 경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공예품들 속에 군용 등급의 초소형 카메라 렌즈들을 숨기기 시작했다. 정교하게 깎은 목각 인형의 눈 복잡한 전통, 매듭의 장식술, 심지어 천장의 낡은 대들보 틈새까지. 카메라는 여러 각도에서 창문과 공방 내부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비추도록 설치되었다. 침입자의 얼굴 손에 든 물건, 그의 모든 행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한유리는 스마트폰을 들어 익명의 번호로 유튜버 이준형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밤 10시, 예담 공방. 당신의 인생을 바꿀 특종이 터질 겁니다.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시오. 이것은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유리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공방에 불을 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이자 완벽한 덫이 된 공방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전사는 이제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일부러 철컥 소리가 크게 나도록 문을 잠갔다. 어둠 속에 잠긴 공방. 카메라 렌즈들이 붉은 점처럼 희미하게 빛나며 창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움직일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리가 현관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약 10분 후 공방 뒤편의 어두운 골목에 그림자 하나가 스며들었다. 박성대의 형사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조심스러운 몸짓과는 어울리지 않게 긴장감으로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한유리가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뒤편 창문으로 다가갔다. 젠장 왜 이렇게 뻑뻑해. 그는 낡은 잠금 장치와 일부러 씨름하는 척하며 끙끙거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컥하는 작은 파열음과 함께 창문이 열렸다. 그는 뚱뚱한 몸을
군뱅이처럼 억지로 우겨 넣어 공방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빨리빨리 끝내야 해.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흰 가루 뭉치 강현우가 건네준 증거물을 꺼내 들었다. 숨길 장소를 찾던 그의 눈의 작업대 아래에 낡은 마룻바닥이 들어왔다. 고전적이지만 그래서 더 의심받지 않을 장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의 일부를 드러내고 그 안에 마약 봉지를 던져 넣었다. 이 모든 그의 움직임 식은땀이 흐르는 그의 얼굴 마약 봉지를 만지는 그의 지문 묻은 손까지. 공방 곳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들이 소리 없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2시간 후 한유리가 동대문에서 돌아왔다. 그녀가 자신의 공방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차 여러 대가 좁은 골목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요란한 소동에 놀란 시장 상인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한유리 씨, 잠깐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 조금 전까지 도둑처럼 숨어들었던 박성대 형사가 이제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당신 공방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야. 순순히 협조해 주시지. 박말순 여사와 고 사장이 뛰어나와 그를 막아섰다. 이봐요. 박 형사,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 유리가 마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비키쇼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고 싶으십니까? 박성대의 고함과 함께 경찰들이 한유리를 밀치고 공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쇼를 하듯 일부러 요란하게 공방 내부를 뒤집어 엎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박성대는 마치 무언가 예감이라도 한 듯 작업대 아래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이 부분 좀 이상한데 한번 드러내봐. 한 경찰이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 흰 가루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성대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높이 치켜들었다. 이게 뭡니까? 한유리 씨, 이거 필로폰 맞네. 현행범이야, 현행범. 상인들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성대의 입가에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차가운 수갑을 꺼내 들었다. 한유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철컥,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목을 감쌌다. 그 순간 한유리는 절망에 빠진 상인들 사이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찍고 있는 이준형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신호였다. 이준형의 눈이 번쩍 뜨였다. 혼란스럽던 그의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가 말했던 특종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한유리는 순순히 경찰차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박말순 여사를 향해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경찰차가 떠나고 남겨진 상인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수갑을 찬 채 연행된 것은 무력한 공방 주인이 아니라 이제 막 사냥의 시작을 알린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한유리를 태운 경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준형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군중 속에서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한유리의 마지막 눈빛, 그 미세한 고갯짓.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다. 하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젯밤 그에게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익명의 발신자였다. 메시지는 암호처럼 보였다. 목가고리, 세 번째 온기, 10시 방향, 다홍색 칠보 매듭, 아래쪽 술, 대들보, 쥐구멍 옆. 이준형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예담 공방 내부에 있는 공예품들의 위치였다. 카메라. 그녀가 말했던 특종. 그것은 그녀의 체포 장면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범죄 현장이 되어버린 저 공방 안에 잠들어 있는 진실이었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판을 짜놓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이제 임무는 자신에게 넘어왔다. 이준영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단순한 특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명감이었다. 문제는 공방이었다. 경찰은 공방 입구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고 순찰차 한 대를 남겨둔 채였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박성대가 들어간 곳. 그는 한유리가 끌려가기 직전 경찰들이 웅성거리던 뒤편 골목을 떠올렸다. 그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공방 뒤편으로 향했다. 다행히 경찰들의 시선은 앞쪽에만 쏠려 있었다. 그는 어둠을 틈타 깨진 창문 아래로 접근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한유리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공방 내부는 경찰들의 난폭한 압수수색으로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이준영은 한눈 팔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의 약한 불빛에 의지해 암호문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다. 첫 번째 선반 위에 목각 오리 인형. 암호대로 세 번째 옹기를 살피자 나무의 결처럼 위장된 초소형 렌즈가 보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냈다. 두 번째 벽에 걸린 다홍색 칠보 매듭. 복잡하게 얽힌 매듭의 가장 아래쪽 술장식 안에도 똑같은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천장의 낡은 대들보. 그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쥐구멍 옆 어두운 나무 틈새에 박혀있는 마지막 SD카드를 찾아냈다. 이것은 공방 전체를 조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것이었다. 세 개의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쥔 그는 들어올 때보다 더 신속하게 공방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월세방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SD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고화질의 영상이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박성대 형사의 얼굴. 그의 손에 들린 마약 봉지. 그가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봉지를 숨기는 모든 과정. 심지어 안절부절 못하며 욕설을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미친년 제대로 엮였어. 이준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영상이 아니었다. 부패한 공권력과 거대 자본의 추악한 야합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한유리는 그에게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이제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는 온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박힌 구치소 접견실. 한유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다. 유리 파티션 너머에는 그녀의 아군인 최우진 변호사가 걱정과 신뢰가 뒤섞인 얼굴로 서류 뭉치를 밀어넣고 있었다. 한유리 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내세우는 증거라고는 정황 증거뿐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우진의 목소리는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의 손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을 것이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가리켰다. 경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과 증인 진술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할지 파악하려면 유리 씨가 직접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무력한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기밀 문서를 분석하는 정보 분석관의 눈으로 서류를 훑었다. 단어 하나 문장, 부호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다. 그녀를 체포한 경찰들의 진술 마약을 발견한 과정, 심지어 그녀의 공방을 의심스럽게 지켜봤다는 주변 상인 몇몇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증인 목록의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언가 빠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첫날 불량배들을 제압했던 그 골목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있었다. 늘 그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주우며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할아버지. 그는 시장의 공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첫 번째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증인 목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은 주변 상인을 탐문했다고 기록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목격자는 교묘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실수일까? 한유리는 속으로 물었다. 아니, 실수가 아니다. 유능한 변호사라면, 특히나 무료 변론을 자처한 정의로운 변호사라면 사건 현장을 샅샅이 뒤져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찾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최우진은 그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한유리는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 침투하여 아군으로 위장한 배신자를 색출해내던 훈련을 떠올렸다. 배신자들은 언제나 가장 그럴듯한 얼굴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아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스스로 고립되게 만든다. 지금 최우진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마약 사건과 시장 재개발의 연결고리, 즉 첫 번째 폭행 사건의 증인을 지워버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한유리 개인의 일탈로 축소시키고 있었다. 한유리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유리 파티션 너머의 최우진을 향해 순진한 질문을 던졌다. 변호사님, 혹시 액세서리 골목에서 폐지 줍는 김 할아버지 못 보셨습니까? 첫날 소동 때부터 모든 걸 보셨을 텐데요. 그분 증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최우진의 눈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한유리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 노인분이요. 제가 수소문해 봤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시골 고향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셔서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완벽한 확증이었다. 그는 김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이미 손을 써서 치워버린 것이다. 접견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최우진은 힘내시라 는 위로의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홀로 남은 한유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전장이 명확해졌다. 눈앞에 보이는 적 강현우와 도심개발, 그리고 등 뒤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또 다른 적 최우진. 그녀는 철창 안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이준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을 쥐고 있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한통속이고 언론은 믿을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한유리의 다음 신호가 필요했지만 구치소에 갇힌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방법은 만무했다. 바로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장 상인 대표인 박말순 여사였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 학생, 방금 유리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이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말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더러 걱정 말라고만 하더군. 그런데 이상한 부탁을 했어. 자기 공방에 있는 목각 오리 인형, 죽은 동생이 아끼던 거라면서 먼지라도 한번 닦아달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박말순 여사는 속이 상해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이준영의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다. 목각 오리. 첫 번째 카메라를 숨겨두었던 바로 그 장소. 이것은 감상적인 부탁이 아니었다. 신호였다. 지금 움직여라. 이준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에 떴다. 긴급 생방송 남대문 마약 사건 충격적 증거 조작 현장을 최초 공개합니다. 지트야. 같은 시각 남북영찰서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마약사범 검거의 공을 인정받은 박성대 형사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피의자 한 씨는 자신의 공방을 거점으로 오랫동안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몇몇 기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준형의 라이브 방송이 SNS를 통해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형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방금 전까지 방송 뉴스에 나오고 있던 박성대 형사의 브리핑 장면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 형사가 말하는 진실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어두운 공방 내부. 박성대 형사가 창문으로 침입해 마약 봉지를 꺼내 드는 장면, 마룻바닥 밑에 그것을 숨기는 장면, 미친년 제대로 엮였어. 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까지. 한유리의 카메라에 담긴 모든 것이 한치의 편집도 없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수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대중의 분노로 폭발했다. 미친, 이게 경찰이야, 조폭이야. 저 여자분 억울하게 당한 거였네. 저 형사 당장 체포해라. 경찰서 앞에서 브리핑을 하던 박성대의 귀에도 이 소동이 들어갔다. 한 기자가 그의 얼굴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박 형사님, 지금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해 주시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마약을 숨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박성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는 정지했다. 완벽한 범죄, 완벽한 함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왜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아니, 저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그의 횡설수설하는 변명은 기자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그의 입 앞으로 밀려들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기자들을 밀치며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굴욕적이고 비참한 도주 장면은 전국의 모든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최우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 뉴스 포털에 뜬 남대문 횟집 여주인 마약 사범으로 구속기라는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좀... 최우진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박성대가 증거를 조작하는 영상과 함께 불타오르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였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난입해 판 전체를 뒤엎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차분하던 얼굴이 차갑게 일그러졌다. 한유리, 그녀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이준영의 생방송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 현직 형사 증거 조작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남북경찰서는 비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경찰청은 즉시 박성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한유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서 그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다. 이 모든 소란의 배후 도심개발의 강현우와 최우진은 각자의 공간에서 다른 종류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한낱 유튜버의 영상 하나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박성대라는 꼬리가 잡힌 이상 수사망이 자신에게 뻗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배우를 찾아내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상대는 얼굴 없는 그림자였다. 그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반면 최우진의 사무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애송이 유튜버의 등장은 계산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자신 역시 강현우와 함께 침몰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강현우의 어설프고 감정적인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마약이라는 극단적인 수를 쓴 것부터가 실수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자신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구치소 독방 한유리는 이 모든 상황을 신문을 통해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다음 수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는 적의 진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면회를 온 박말순 여사를 통해 이준형에게 또 다른 암호를 전달했다. 두 마리 호랑기가 한 산에 살 수 없다. 이오블 양립 얼후블 양리. 암호를 전달받은 이준형은 한유리의 지시에 따라 두 개의 익명 소포를 준비했다. 첫 번째 소포는 강현우에게 전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당신의 변호사를 믿으십니까? 라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들어있었다. 강현우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최우진과 다른 변호사가 나누는 통화 녹취였다. 강현우 실장은 너무 어려. 이런 큰 그림을 다루기엔 그릇이 못 돼. 이번 일만 잘 수습하면 강 회장님도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 물론 이것은 한유리가 도청을 통해 얻어낸 최우진의 통화 내용 중 강현우의 의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었다. 하지만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강현우에게 이 녹취는 최우진이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로 들렸다. 그의 눈에 배신감과 살기가 이글거렸다. 두 번째 소포는 최우진에게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도심개발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서 몇 장과 당신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꼬리일 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서류에는 강현우가 최우진 몰래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건 역시 한유리가 과거 군 시절의 해킹 기술을 이용해 빼낸 정보의 일부였다. 최우진은 서류를 보자마자 그 의미를 파악했다. 강현우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망갈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질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의 냉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한유리가 던진 두 개의 미끼는 정확하게 두 마리 맹수의 심장에 박혔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맹렬하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현우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최우진 그 개자식 지금부터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누구를 만나고 무슨 통화를 하고 똥을 싸는지까지 전부 보고해. 같은 시각 최우진은 어둠 속의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다. 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겠습니다. 강현우 실장,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제목이 못 됩니다. 강태산 회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때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던 두 명의 범죄자는 이제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적이 되었다. 철창 안에 한유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을 시작시킨 참이었다. 박성대 형사의 증거 조작 영상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검찰이 내세 착수하자 경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그녀를 석방했다. 증거 불충분 및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 인정. 이것이 공식적인 석방 사유였다. 한유리가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시장 상인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맞았다. 박말순 여사는 눈물을 쏟으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상인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하지만 한유리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왔다. 경찰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공방은 마치 그녀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흩어진 실타래를 감고 넘어진 공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다 그녀의 손길이 먼지 쌓인 낡은 스케치북에서 멈췄다. 죽은 남동생 지훈의 것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훈이 생전에 그렸던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품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디자인 앞에서 굳어졌다. 최고급 느티나무와 자개를 이용한 비밀 상자. 지훈이 직접 설계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자물쇠가 달린 상자였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그녀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3년 전 동생이 죽기 몇 주 전이었다. 지훈은 흥분된 얼굴로 자신의 역작이라며 바로 그 상자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누나, 이거 봐. 세상에 딱 하나뿐인 상자야.
도심개발의 강태산 회장님이 아주 중요한 걸 보관할 거라고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이 자물쇠는 나 말고는 아무도 풀 수 없어. 그때는 그저 동생의 재능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강태산 회장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단어들이 섬뜩한 의미로 되살아났다. 한유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첫째 동생은 강태산 회장을 위해 아무도 열 수 없는 비밀 상자를 만들었다. 둘째 동생은 그 상자를 완성한 직후 도심개발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던 바로 그 시점에 의문의 실족사를 당했다. 셋째 강태산 회장 같은 늙고 교활한 부류는 비자금 장부 같은 치명적인 비밀을 디지털 파일이나 평범한 금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결론은 하나였다. 동생은 자신이 만든 상자 안에 들어갈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심개발의 추악한 비자금 장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다. 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렇다면 그 상자는 동생의 마지막 유작이자 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상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강태산의 아들 강현우. 오만하고 과시욕 강한 그는 아버지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아름다운 상자를 분명 과시용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을 것이다.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현우 실장 사무실 사진을 구해줘요. 언론 인터뷰나 잡지 사진, 뭐든 좋아요. 느티나무로 만든 자개함을 찾아야 해요. 이준영의 답은 빨랐다. 그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한 경제 잡지와 강현우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를 찾아냈다. 기사에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실려 있었다. 이준영은 그중 한 사진을 확대해서 그녀에게 보냈다. 사진 속 강현우는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등 뒤 최고급 장식장 중앙에 바로 그 상자가 고고하게 놓여 있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피 묻은 걸작이었다. 한유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 상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목표가 정해졌다. 저 상자를 되찾아야 한다. 동생의 영혼이 담긴 저 유품으로 동생을 죽인 자들의 제국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동생의 이름을 건처절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었다. 도심개발의 운명이 걸린 투자 설명회 날이 밝았다. 최근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강태산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는 행사는 도심개발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듯 수많은 투자자와 기자들,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남대문 시장의 낡은 모습과 그 자리에 들어설 화려한 최첨단 쇼핑몰의 조감도가 번갈아 비치고 있었다. 행사의 주인공인 강현우 실장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대문 재개발 프로젝트의 당위성과 미래 가치를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그의 등 뒤에는 늙은 아버지 강태산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앉아 있었고 객석 맨 앞줄에는 충실한 법률 고문인 최우진 변호사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들만의 제국을 위한 축제처럼 보였다. 같은 시각 한유리는 유령처럼 도심개발 본사 건물에 잠입하고 있었다. 투자 설명회로 인해 본사의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부대에서 익혔던 침투 기술을 이용해 CCTV를 무력화하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강현우의 사무실 앞에 섰다. 사무실 내부는 고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장식장 중앙에 놓인 자개함으로 향했다. 동생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상자. 그녀는 상자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동생이 생전에 장난처럼 알려주었던 비밀을 떠올리며 상자의 특정 부분을 누르고 돌리고 밀었다. 달칵. 복잡한 내부 구조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물쇠가 소리 없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 몇 권과 USB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비자금 장부였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깟 공예품 만드는 놈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박 형사님이 알아서 깨끗하게 사고사로 만들어주셔.
3년 전 강현우의 목소리였다. 동생 지훈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숨겨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유언과도 같은 녹음이었다. 한유리는 녹음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뒤 이준형에게 보냈다. 지금 호텔 그랜드 볼룸. 강현우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위대한 서울의 심장 남대문은 저희 도심개발의 손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가 팔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치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였다. 잠시 후 화면이 다시 켜졌을 때 나타난 것은 도심개발의 로고가 아닌 준영이 간다 라는 촌스러운 채널 로고였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앳되고 차가운 강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 그깟 공예품 만드는 놈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박 형사님이 알아서 깨끗하게 사고사로 만들어주셔.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단 위에 강현우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강태산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혼란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최우진 변호사가 누군가와 비밀리에 만나고 강현우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할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서류들이 나타났다. 아들을 죽인 배후, 그리고 그 뒤에서 웃고 있던 변호사라는 자막과 함께였다. 저건 최우진의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한유리와 강현우 모두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자 양반들, 저거 다 거짓말이야. 강현우가 마이크에 대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묻혀버렸다. 투자 설명회는 순식간에 두 범죄자의 추악한 민낯이 폭로되는 최후의 심판장이 되었다. 도심개발 본사 옥상. 한유리는 길 건너 호텔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의 유작인 자개함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상자 안에서 비자금 장부가 담긴 노트와 USB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람에 날려보냈다. 종이장들은 어지럽게 흩날리며 도시의 빌딩 숲 아래로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을 그들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의 명예를 대중 앞에서 짓밟는 것. 그것이 그녀가 동생에게 바치는 진정한 진홍옥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도심개발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산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살인교사 및 온갖 비리 혐의가 드러난 강현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우진 변호사 역시 기업 사냥 및 배임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남대문 시장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상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축제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유리는 자신의 공방에서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고 있었다. 3년간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던 이 손으로 그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거대한 기업을 파괴하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때 공방 문을 열고 이준형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유튜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유리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니는 철없는 놈이었을 거예요. 누나가 제게 진짜 세상을 보여줬어요.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는 용기를 주셨다고요. 그는 앞으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회의 다른 비리들을 파헤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준형은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한유리는 오히려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가 돌아간 후 이번에는 박말순 여사가 뜨거운 떡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영웅담이나 감사 인사 대신 그저 한유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유리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밥부터 챙겨 먹어. 속이 든든해야 사람 사는 기운도 나는 법이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거창한 정의나 승리의 환호보다 그 소박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한유리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방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남은 동생의 흔적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도구들. 복수는 끝났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동생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제2의 제3의 강현우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힘없이 쓰러져갈 수많은 지훈이가 있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특별한 기술은 파괴와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군인이 되었던 이유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한유리는 공방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 몇몇을 제자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무료로 공예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가 찾은 새로운 정의였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한 시골 마을의 작은 공장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유리는 메시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과거의 그늘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온하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복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터로 향하는 수호자의 발걸음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